자, 뭐 오늘 국정원 논술 첫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겸 이 국정원 논술의 특징, 뭐 답안 작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도 그렇고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보면 이제 좀 많이 뭐 변화를 했죠. 2014년까지 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 그래서 특히 그리고 국정원 논술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논술이니까 논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논술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히 나중에도 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논술은 어떻게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뭐 우리가 언론 논술, 수능 논술, 대입 논술 뭐 할 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서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술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근데 또 일반적인 논술 뭐 특히 대입 수능 논술이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답안 작성할 때 이렇게 첨삭을 하거나 할 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수능 때 이렇게 수능 때 쓰듯이 쓰는 분들이 있어. 저 수능 논술로 갔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혹은 어떤 분은 또 리포트 쓰듯이 쓰는 분, 이렇게 대학 리포트 때 쓰는 것처럼 쓰거나 또 이제 설명문을 쓰듯이 쓰는 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다르죠.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야. 뭐냐면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면, 이제, 뭐 이렇게 살펴보죠. 뭐,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기에 한 400~500만 원씩 돈 내면서,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돈 내면서 배우겠다는데도 시험을 봐야 돼. 그죠? 거기서 떨어지는 건 뭐죠? 너는 돈 내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이 안 돼. 이런 거야.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내고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배울 정도는 되니까 이걸 채워 넣겠다 이런 거야. 근데 반면에 국정원 논술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돈을 내요? 돈을 받아요? 이제 돈을 받죠. 월급을 받아. 근데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것도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혈세. 그러니까 혈세를 월급으로 받으면서 그러니까는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작년에 정도전의 토지 개혁 그리고 그 개혁과 뭐 건국 이런 또 그 2017년에는 정약용의 탕론 뭐 그 전에는 최익현의 뭐 이런 주제들이 나왔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똑같더라도 수능에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뭔가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글들이 아니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부터도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좀 부족한 인재를 뽑으면 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혈세 낭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를 뽑으면 혈세를 낭비하는 걸까? 국가 세금을 잘 쓰는 걸까? 그죠? 보통 본인이니까 나를 뽑으면 참 잘 쓰는 거다 낭비 아니다 이러지만 동생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정말 낭비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얘기해 드린 게 국정원 논술이 갖는 특징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이제 그리고 특히 뭐 수리 논술 뭐 이런 게 아니죠. 대부분 정치라든가 뭐 혹은 해외 정세라든가 2014년까지는 주로 정의, 뭐 평등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또 국가 권력이나 힘, 또 국가와 자유의 관계 뭐 특히 뭐 2014년부터 NIAT가 도입되면서 이제 좀 바뀌었죠. 한국사 논술 해가지고 뭐 근데 사실 한국사 논술이라고 해도 뭐 첫 해에 나왔을 때는
100분을 주고요. 원래는 이제 2014년까지는 90분을 주고 1,500자, 그리고 이제 자료 제시형 논술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한 두세 개 정도 주고, 뭐 다음 제시문을 토대로 국가와 자유의 관계, 또 혹은 올바른 힘의 사용, 혹은 평등 개념,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이클 샌드 교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2014년에 이제 처음에 한국사 논술이 도입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조선 시대부터 삼국 시대 막 그죠, 고등학교 교과서 막 해갖고 막 엄청나게 한국사 공부를 막 했어. 근데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막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막 300개 막 이런 거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 그랬는데 딱 시험 보러 갔다 온 다음날 학생들이 막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그죠, NLPDR 전략과 전술에 대해 써라. 그리고 이제 100분 나오고 500자 논제 단독 제시형이 나왔는데, 논제만 딱 나오면 500자짜리가 나왔는데 6.25 전쟁의 바로 직전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쓰시오. 뭐 간략하게 500자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가 한국사인가요? 그 한국사라고 생각하고 막 삼국시대 공부하고 갔다가 이제 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막 비판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920년대 뭐 무장 독립 투쟁이라든가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탕론이 나왔을 때도 뭐 그랬어요. 그 정약용 선생의 탕론인지 모르지만 이 글의 저자와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오늘날 함의,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제시문이 한국사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핵심 테마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것도 정도전이 고려 말에 토지의 권문세가의 부정부패를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작년에 뭐가 있었어? 여러분들 아시는 적폐청산, 뭐 부동산 이 개혁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냐면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과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드러날 때 정도전이 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느냐, 뭐 이런 것과 뭐 올해도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실전이나 뭐 시험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 논술은 글쓰기를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반드시 노트를 한 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시고, 이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제시문이나 그걸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야 될 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처음에 1,500자가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한 300자, 500자를 만들어서 5문단을 만든다. 그럼 1,500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시문들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걸 자기 논술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잘 하는 말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든 자기가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그 논술을 이제 논리적인 얘기들을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해요. 주제가 뭐 테마나.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물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이런 거 해주세요. 숙제 같은 거, 그리고 미리 나눠드리는 게 그 앞에 대해서도 한번 쭉 써봐. 그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면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구나, 뭐 이거는 다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고쳐 쓰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뭔 주제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논술이 참 어려운 게 그거야. 사실은 서면 참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받으면 이게 내 글이 지금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서론도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나서 또 쓰고 하게 되면 같은 수준의 글을 계속 반복 재생산하면 실력이 안 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첨삭을 받고 그 얘기를 듣고 고쳐 쓰기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퇴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글이 단순간에 또 쑥쑥 좋아지는 학생도 있고 좀 느린 학생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죠? 설명을 듣고 한번 고쳐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보시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또 제가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써놓은 글을 여러분들이 혹시 한 달 전에도 자기가 써놓은 뭐 논술 답안지가 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딱 보는 거야. 보는데 명문이야. 그죠? 너무 잘 썼어. 막, 야, 역시 내 글이다.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잘 썼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한 거야. 똑같은 거야. 한 달 전이나 한 달 뒤나.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냐면, 내가 이때는 이게 뭐가 좀 잘못 썼구나. 이게 좀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 지금 쓴 것보다 예전에 더 잘 썼어. 이러면 퇴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시문들 있으면 여기에 제가 이런 거는 뭘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어요. 이게 이제 분석적인 사고 훈련인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자기가 쓴 답이 틀려. 그러면 집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잘못 틀렸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발달을 하냐면 우리가 thinking experiment라고 사고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한 글쓰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개요를 안 써봤던 사람이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게 그냥 어떤 분은 일필휘지 있어. 가만 앉아있다 갑자기 막 쓰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게 이만큼 나오는데 대부분 그런 글들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좀 논점 일탈이 많이 일어나고 딴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체계적인 글쓰기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항상 체크를 하셔서 같은 주제나 같은 거에 대해서 최소한 3번 글쓰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 번 쓰고 그걸 안 쳐다봐. 그리고 또 그 같은 스터디 조라든가 동생 특히 동생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한테 안 보여줘. 그죠? 보여주면 뭐만 날라와. 비웃음과 그러면 또 이쪽에서 뭐라 그래. 네 거 내놔봐. 그죠?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막 칼질하고 그래서 원한 관계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보다는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하면서 좀 고쳐야 될 점. 근데 글은 제가 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글의 특징을 알아야 돼. 내가 이런 게 좀 글에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알고 그걸 좀 수정해 나가야 이 논술은 좀 좋아진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그런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쓰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리는 건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꼭 노트를 준비하셔서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요. 논술 답안을 쓰는 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논술의 특징이 있는데 이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논제 분석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기출문제나 또 혹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과연 내가 제가 늘 얘기해드려요. 실전이나 이런 거 가서 또 중간에 이제 글쓰기 첨삭 특강도 아마 4월에 있을 텐데 그 첨삭이나 이런 걸 해줄 때 학생들한테 강평을 해줄 때 뭐라 그러냐면 실제 7월에도 시험에 가면 내가 오늘 뭐에 대해 글을 쓰는가. 예를 들면 정약용의 탕론이다. 그러면 뭐요? 정약용이 왜 이런 탕론을 주장했고, 그죠? 그것이 오늘날 정치 지도자는 자질이 뭐다. 그러니까 항상 논술의 논제는 물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제가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네, 식사했어요. 그랬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맑다. 딴 얘기를 하면 전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답안들이 한 40~50%는 돼. 묻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예전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뭐가 나오든 난 방산비리야. 우리나라 방산비리 문제가 많은데 왜 이걸 그죠? 정도전 토지 물론 이제 만약에 이모군란에서 민경호나 이런 애들이 90군데 아시죠? 막 쌀을 해서 막 그런 거면 방산비리랑 좀 맞을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들을 막 쓰면서 전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what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관한 글을 쓰고 있는지. 요거를 자신이 쓰는 글의 주제가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논제 분석. 그리고 제가 물론 그렇게는 얘기 드려요. 논제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논제 분석을 잘했다고 해서 모든 글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논제 분석조차 못한 글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 엉뚱한 논점 일탈했는데 그죠? 그거 아무리 잘 써봤자 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제 분석은 물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제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지. 그래서 논제에도 질문이 2개 있는 게 있고 3개 있는 게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그 논제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게 논제 요구사항. 요런 거는요,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채점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의 탕론이 나왔을 때 다음 글, 정약용이라고 안 나오고요. 2017년도에 다음 제시문에 저자와 시대적 배경을 쓰고. 자, 그러면 뭐를 써야 돼? 그 저자가 누구라고 써야 돼. 근데 그때 막 모르는 분은 막 이제 그리고 그럴 때 제가 하나의 스킬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내가 이걸 잘 몰라. 근데 논술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토론 면접을 한다던가 뭐 토론이 있다 이럴 때도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나 차라리. 근데 사람 심리가 불안하니까 자꾸 강조하듯이 그때 시험 본 친구가 그게 이익인 줄 알았대. 이익의 성호사설. 분명히 실학자인데 그래서 이익은 아닌데 정약용인데 계속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와 그 시대적 배경 그 당시에 탕론이라는 것은 그죠? 만약 왕이 그죠? 민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역성혁명론이라고 그러는데 군주를 엎을 수 있다. 탕왕의 고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밝히는 게 답안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감점이야. 그리고 뒤에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써라.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은 뭐다. 그러니까 그 글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이 학생은 현대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이거 뭐 예를 들어 소통 능력이라든가 외교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요. 그 정약용의 탕론의 시대적 배경이나 정약용에 대해서 안 썼거나 또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안 썼거나 이 지시하는 사항을 안 지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감점이죠. 그러니까 채점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글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논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 논제를 글 쓰다 보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체계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나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 거야. 그럼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면 나는 여기서 정약용의 뭐 작년에는 작년에는 정도전이었죠. 정도전에 그럼 토지개혁이나 정약용의 그런 내용을 여기다 쓰고 그게 오늘날 갖는 역사적 의의,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의 자질, 뭐 이렇게 쓰겠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 구성 혹은 개요 같은 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생이 한번 쓰다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써,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막 분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쓰다가, 실제로 그래요. 막 쓰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 분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너무, 그렇게 왔어. 그럼 뒤에 갑자기 한 편, 뭐 해가지고 막 써. 그럼 제가 나중에 체크해 줄 때, 이미 늦었다. 그죠? 너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량의 비율 조정도 안 되고, 또 다른 길로도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이 문단 나누기나 이 개요 같은 걸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글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몸에 안 익으니까 막 나는 그냥 일필휘진데 그냥 생각하다가 쫙 쓰면 1500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개요를 써야 되나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말하려는 논지라든가 근거를 한번 나누기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글쓰기인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나눠보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맞는 얘기인가? 연관성은 있나? 이런 걸 검토해보고 조립하듯이. 그래서 이제 한 문단 300자에서 400자짜리를 4문단, 5문단 쓰면 그게 15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것들을 여기에 담는 거 그런 식의 글쓰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건
논제 요구사항이나 이런 지시사항은 반드시 답안에 넣으셔야 된다. 여기서는 특히 논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첨삭이나 글쓰기 특강이나 또 1:1 대면 첨삭이나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출제자의 의도야.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아무튼 제가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정약용이나 정도전을 딱 골랐었는데 또 실제로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 재작년에 그런데 한국사를 하나도 모른대. 근데 제가 언어 능력 강의를 할 때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그 목민관의 청년 뭐 이게 나왔을 때 이 정약용 또 혹시 논술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읽어봐라.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한국사를 하나도 모르는데 정약용을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정약용 책은 자기가 다 읽었대. 그래서 그 친구는 합격을 했죠.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다 모르는데 정약용만 아는 거야. 반면에 어떤 친구는 막 몇백 개 한국사 몇백 개만 다 했는데 정약용만 빠졌어. 그 친구가 이익의 성호사설을 이런데 이익을 썼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 복불복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그 주제가 어떤 게 나오든 사실은 정약용을 몰라도 거기에 정약용 모르지만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라는 얘기는 안 쓰고 그냥 실학자의 의견이다 이래놓고 거기서 중요한 건 민심이 천심이고 왜 그게 역성혁명이 정당하며 당연히 우리 사회에 그때 뭐가 있었어요? 촛불 집회.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뭐 소통 능력이나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 출제자는 만족을 해.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합격하는 거야. 근데 이 출제자가 이렇게 냈는데 나는 정약용이 싫어요. 왜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다음에 제시문은 뭐 전혀 활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출제자가요. 사실은 제가 얘기해 드리면 언론 논술이나 이런 거는 뭐 한 줄 논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뭐 혐오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쓰시오. 3천자. 이런 문제 내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출제비가. 근데 논술 출제 중에 비싼 게 제시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논제에 맞는 제시문을 내가 다 찾아야 되고 만약에 뽑아야 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린 건 출제자가 왜 가나다를 뽑았을까? 그죠? 왜 가나다 했을까? 이 생각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엉뚱하게 이거는 아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간단해요. 그 사람이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썼니? 토론 안 해. 그냥 떨어뜨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출제자나 하고는 싸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논쟁적으로 나는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제자가 얘 되게 논리적이네 이렇게 합격시켜주지 않아. 여기서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런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고 그죠? 너무 잘 뽑았다 문제를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아까 최익현 혹은 뭐 정약용 정도전이든 그 이전에도 무장 독립운동이든 또 혹은 정의 평등 뭐 공정사회 이런 문제를 뽑았을 때 그게 왜 나왔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왜 Y자인데. 여러분. 네, 이거는 뭐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논술에는 이 명확한 주장, 논지, 여러분들의 핵심 논지, 그리고 당연히 이거에 플러스 타당한 논거, 또 혹은 근거를 제시해요. 논술은요, 이 서술형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설명문도 아니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사학과 박사과정자 그리고 막 서양사, 한국사 전공 사학과 박사과정자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죠? 근데 그 많이 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사람은 알면 무슨 본성이 있냐면 얘기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갑자기 한자를 쓰면서 막 원전 그걸 쫙 써.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이라고 부르자. 팩트. 근데 사실과 주장은 달라. 근데 논술은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국정원 논술의 특징을 얘기하면 여러분의 국가관, 민족관 등 그런 가치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묻는 거지. 막 그 역사 교과서를 베껴 쓴 것 같이 1789년 뭐 드디어 봉기가 일어났던 것이다. 막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 막 그리고 그 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주장 그러면 끝에 제가 이렇게 첨삭해 드릴 때 뭐라고 쓰냐면 so what 영어로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론이 없어. 결론은 만약에 정치 지도자에 대해 자질이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엔 팩트만 쓰는 거야. 근데 역사 서술형 문제에 팩트만 쓰면 그 학생들 만약에 공부를 또 못하는 학생들은 빼고 다 했다는 측면에서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과 그거를 쓰시고 그랬는데 교과서에서 똑같이 베끼면 어때요? 답안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채점을 해? 다 합격시켜줘?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논술은 사실관계를 묻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너무 뻔해. 그죠? 동학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어떻게 됐어? 뭐 전개과정 이러면 아마 그 교과서 딱 그 네이버에 쳐갖고 쭉 나온 거 그거 딱 쓰면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써야 돼. 그리고 논거를 제시해야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분석 능력 또는 뭐요? 논증. 이런 능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석 능력과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와. 해외 정보든 막 자료. 그럼 그거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중요한 정보들만 딱 골라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읽기 좋게 보고서를 올리는 이런 직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분석 능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제시문에서도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와 버려도 괜찮은 정보. 근데 중요한 정보는 다 버리고 뭐죠? 안 중요한 걸로 논술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얘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연습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게 타당한 논거나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논거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저녁에 저 가서도 어제도 그렇고 잠을 못 잤어요. 그 최용영 인턴 자소서 때문에 미리미리 막 그러는데 자소서를 쓸 때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써야 그죠? 신빙성이 올라가고 믿는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들 추상적으로 막 나열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잘못된 글이다. 그러니까 논거는 항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경험, 막 어떤 학생들. 근데 대부분 논술을 쓸 때 학생들이 한 3가지 우를 범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겠죠. 자기 생각이니까 별로 근거도 없어. 이게 왜 틀리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막 우기는 글을 쓰면 안 돼. 막 주장만 난무하고 근거는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라 자기가 뭘 경험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그래서도 안 돼요. 주관적인 경험을 글에다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논술 그 답안이나 글을 작성하실 때 절대 밤에 쓰지 말라 그래. 왜냐면 밤에 쓰면 약간 감성적인 분위기에 막 그래서 다음날 읽어보면 이게 편지인지 글인지 에세이인지 수필인지 절대 논술하고 수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느낌이나 그래서 감정적인 이런 느낌이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그래 수다형 논술이라고 그러는데 장황하게 쓰는 분이 있어. 장황한 느낌 또 자꾸 반복을 해요. 어떤 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미 회담은 뭐 예를 들어서요. 아주 중요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밑에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계속 같은 말을 한 3번, 4번.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 대답이. 강조한 거래, 강조. 근데 반복하고 강조는 달라요. 3번, 4번 반복한다고 그게 강조가 아니고 그냥 글자 수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예요?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쓰셔야 되고 플러스 간략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딱 나와야 돼, 내 주장이. 그러니까 명쾌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문단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본론 1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정약용의 탕론에 의하면 본론 1에서 이거는 정약용이 그 시대적 배경에서 왜 썼고 이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오늘날 갖는 역사적 의의는 이러이러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갈 때에는 마지막에 3번째 문단에서 뭐예요? 정치 지도자의 자질은 이러이러하여야 한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제가 얘기 드리면요. A, B, C 이렇게 쫙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논제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논제에서 3가지를 요구하면 그러므로 정약용의 탕론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고 이게 쓰여진 그런 걸 썼다. 그러면 그게 오늘날 갖는 역사적 의의나 의미는 이런 건데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의 자질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A1, A2, A3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라 그러면 오해를 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화여대인가요? 그 대학원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욕치료라는 게 있대. 욕치료. 욕치료라는 게 뭐냐면 분노 같은 걸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코 드라마 같이 드라마타이징 그런 걸 하는데 나와가지고 처음에 둘이 이제 욕을 하는 거야 막. 근데 처음에는 안 한대요. 처음에는 안 하는데 어때?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막 입이 풀리면서 자기 분노가 막 나오고 화도 내고. 그러니까 화를 누르면 화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심리 치료를 할 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분출하게끔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얌전하고 그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여학생이 정말 교양 있고 막 이런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치료가 왔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자기 세상에 못 들어본 그런 욕을 막 하고 흥분하더니 막 하더래요. 한 30분 하더니 딱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두 얼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샥 바뀌더니 들어가서 또 조용히 듣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마다 속에 감추어 놓은 자아가 있구나. 그죠?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랬는데, 이게 제가 가끔 그래. 이 국정원 논술이든 이 논술 답안지에다가, 그죠? 이 자기의 그 심리적인 분출. 그래서, 이 화를 푸시면 안 돼. 거기에 막 비난을, 그러니까 막 특히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욕하다 보면 멈출 줄을 몰라. 그러면 그거는 계속 비난하는 거야. 문제점 많지.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비판이라는 말은 한계를 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심리적으로는 후련하게 이렇게 욕구를 거기다 분출하시고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거기에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특히 우리 사회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문제점이 한 2가지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 2가지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하는 경향이 또한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논지의 일관성이다. 우리가 논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돼. 근데 막 가끔 학생들 글 보면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예를 들어 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 1단락이 있어. 그 다음에 2단락, 3단락이 있고 만약에 결론이 있다. 근데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전혀 달라. 완전히 이질적인 글이야.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또 얘 얘기가 이렇게 다시 나와. 근데
여기에 있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인 뭐요? 연관성 그리고 또 이런 게 전혀 없어.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게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약용의 탕론이다 그러면 갑자기 정약용 얘기를 하다가 방산비리는 이렇게 넘어가. 그럼 아니 얘하고 방산비리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개가 완전 서로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논리적인 일관성, 왜 이게 여기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쓰실 때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고 그것이 무엇이고 이걸 설명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민심이, 그러니까 아까 작년 걸로 얘기를 해드리죠. 아까 정약용 얘기는 좀 했으니까 정도전이 언제 조선을 건국하자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조준이나 이렇게 갈 때 옛날에 권문세가라고 그러죠. 고려의 권문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음전 뭐 이런 것처럼 고려 토지의 10분의 9, 그러니까 9하를 권문세족이 갖고 있었어. 근데 그 10%를 갖고 있는 백성들, 근데 그 10%마저도 이렇게 빼앗는 그 대목이 나와요. 고려에서 그 대목이 이제 제시문으로 나온 게 그걸 빼앗는 권문세족이나 이런 횡포를 보고 아,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조선의 건국에 대한 정도전이, 야,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애민정신,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인과 의라는 것은 정도전을 했어요. 인과 의라는 것은 일단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돼야 인이 나오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인이니, 은이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세우는 나라는, 그죠? 그런 문제.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토지개혁이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이런 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몽주가 있었어요. 정몽주는 좀 왕이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고려라는 왕조에서 네가 그러니까는 뭐 물론 정도전은 정몽주를 되게 존경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갈아서 쓸 수 없고 나라를 건국한다는 말은 아예 근본부터 뿌리부터 이걸 바꿔야 된다.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적폐, 그죠? 이런 것들을 청산함으로써 제2의 건국이라는 이런 게 맞는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느냐? 어디서 났다고요? 애민정신.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생애 주기별 포용국가 이름, 그래서 포용국가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어느 단계마다 생계에 너무 위협을 받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정도전의 그런 토지개혁이나 이런 개혁 정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야?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개혁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 지금 얘기한 전 국민이 행복하고 이 생계에 그런 없는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을 설명하고 가야지. 갑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정도전이 그렇게 했는데 방산비리는 이렇게 가면 이게 너무 다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지 일관성이나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린 논리적 연관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한국사적인 주제가 나오더라도 뭐요? 오늘날 의미나 역사적 의, 그리고 또한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신만의 대안 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끊는다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 제도적인 방향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그래.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을 하시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장 전환을 하셔야 돼. 입장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편했어. 왜 편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일개 국민이잖아. 시민.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이 잘못하거나 공무원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국민의 혈세를 어디 써?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합격했다고 쳐봐. 그리고 이제 벌써 마인드를 바꾸세요. 내가 이제 국가정보원에 합격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입장으로 가는 거냐면 돌을 맞는 쪽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민이야. 그럼 내가 그러겠죠. 야, 니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뭐야?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같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면접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국정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막, 현 정부가 이상한데요? 막 이러면, 실제로요. 그 면접관이 그래요. 참여연대 간사나 민주노총으로 가셔야 할 분이 왜 이쪽에 오셨습니까? 맞잖아요. 그쪽 가셔서 그 주장하시면서 하시고,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돌팔매질을 당하는 쪽에 가서 정부의 정책을 대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제시하고 앞으로 모질라더라도, 그죠? 내 혈세가 낭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그래야지 같이, 문제 많네? 막 이러고 하던 시대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국정원 이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비밀로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럴 때, 야, 니 국정원은 맨날 뭐 하고 뭐 하냐? 댓글만 쓰냐?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러게? 막 이러고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제 뭐요? 통일과, 그죠? 남북 관계와 북미 회담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그쪽 마인드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해드리는 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정책적 대안이나 제도, 이걸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갔는데, 예를 들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대안이 또 뭐면 안 된다? 추상적이거나 도덕적인 이런 거면 안 돼. 일반적인. 이런 거 안 되고, 이 대안은요, 조금 더 독창적이거나, 독창적 글쓰기라고 그러죠. 독창적이거나, 또 혹은 이 대안은 구체적으로 좀 현실에 맞는, 부합하는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인턴 뽑는데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죠?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 정책이나 교류 협력 분야에서 어떤 걸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도 열심히 합심하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보고서라고 갖고 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팀장이 써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 너한테 묻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건 도덕적인, 나한테 지금 도덕적으로 그 얘기야. 우리나라 지금 남혐, 여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성과 남성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타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사회를 만듭시다. 좋은 말이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서 그잖아요. 프리젠테이션으로 그러면 누가 그런 거 해오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죠? 이거를 해결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까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정도 답변은 수능 논술의 답변으로는 될 수 있어. 이 학생은 그래도 문제의식은 있구나. 이제 500만 원씩 내면서 우리 학교 들어와서 배우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지. 근데 국정원에서는 들어와서 배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세를 이제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대안들과 정책적인 그런 것들 제안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보기관이 2개예요? 1개예요? 1개밖에 없죠. 국가정보관 하나밖에 없는 엘리트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엘리트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엘리트 요원으로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식견, 국제정세를 보는 눈, 혹은 전문가로서의 그런 생각, 또 이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포용국가론이나 신한반도 체제나 이런 거 들어가서 통일부, 외교부 자료도 좀 보고 하면서 그걸 알아야 이제 거기에 몇백 자라도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70분의 시간 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줄이는 이유도 그거야, 이제. 국정원에서. 다 읽기 싫어. 천장이면, 그죠? 90분 하면 막 이상한 얘기 쓰는 애들은 그만 쓰고 빨리 나가고, 무슨 얘기야? 이제 잘 쓰는 애들만 빨리 쓰고, 이제 요것만 읽고, 그러니까 70분 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대부분 제가 해본 결과로는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을 했거나 자기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나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는 그나마 써. 근데, 자기가 전혀 생각 못 했거나 막 이런 분야에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저런 걸로 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잘해보자. 이런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 내에 못 쓰니까 그냥 편한 거죠. 그리고 서론 쓸 때도 다 그렇게 써. 뭐라고 쓰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뭐뭐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분석한 후 우리가 고찰해 봐야 한다. 근데 제가 보면 그 테두리를 주면 절대 똑같아지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정약용의 탕론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쓰자. 그럼 서론 끝에 이렇게 쓰는 거야. 정약용의 탕론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도전의 토지개혁 이게 나오면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이제 정도전의 토지개혁을 잘 살펴보고 그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뭐라도 넣으면 거기에 그냥 넣어갖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의 그 뒷부분이 추상적으로 가거나 도식화돼서 가거나 비슷비슷하게 쓰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출제자의 의도와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경쟁자 여러분들의 답안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간단해요. 경쟁자가 어떻게 답안을 쓰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써.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차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쓰면 독창적이지 않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런 식의 서론 뭐를 살펴보고 밝혀본 다음 고찰해보고자 한다. 뭐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막 이런 그거는 그 논제만 던지면 아무거나 끼워 맞추면 그게 왜 그런 걸 또 쓰냐면 쉽고 빠르게 그냥 막 쓸 수 있기 때문이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무장 독립운동이 나왔다. 그러면 3.1운동이 나왔다. 그럼 3.1운동의 의의를 밝혀보고 뭐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혹은 고찰해보겠다. 살펴보겠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 살펴보고 나서 살펴본 내용을 쓰라고. 그죠? 자꾸 살펴보자만 쓰지 말고. 그리고 뒤에도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일반적이고 거기 보시면 도덕적인 답변보다 독특하고 자신의 좀 개성이 있는 그런 글들을 쓰셔요. 어떤 학생은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문단마다 합격생인데요. 문단마다 위에다가 고사성어를 그 문단 앞에 사자성어 있잖아요. 고사성어를 딱 쓰는 거야. 노마십가 딱 이렇게 써놓고 글을 써. 근데 딱 보면 그 노마십가하고 딱 떨어져 맞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하고 정말 맞고 논지에 맞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럴 게 없으면 제목도 그래요. 제가 제목을 붙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떤 학생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좋은 제목은 다시는 게 좋지만 상투적이고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해보자 이런 선언적인 막 구태의연하고 그런 거는 안 쓰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나 이런 퀄리티가 좋아지면 표현 문제를 조금 더 언어적인 표현을 다듬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논리적인 내용이나 그 글의 내용을 알차게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논술의 특징, 국정원 논술이 뭐가 다르냐. 아까 전에 얘기해드린 건 논술이 갖는 다 일반적인 특징이야. 어떤 논술이든지 간에. 근데 국정원 논술이 다른 논술과 다른 거는요. 자, 첫 번째는 원래 그 이전에는 종합교양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2014년 이전에. 그래서 한국사 20문항 또 전체적으로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0문항이 나왔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100점, 논술 100점, 2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NIAT가 도입되면서 종합교양이라는 시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식견들을 볼 수 있는 게 논술 아니면 그 언어 능력 있잖아요. NIAT의 언어 능력, 그 지문 독해 능력에서 볼 수밖에 없어. 그나마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학생들이 깜짝 놀랐던 게 정보 역량 평가, 정보 소양에 관해서 30문항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러니까 종합교양 시험처럼 한 30문항씩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 통일 혹은 법이나 또 시사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이제 30문항이 들어갔는데 뭐 그거는 올해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문항수가 NIAT에서. 근데 일단은 그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다분히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게 국정원은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정보기관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잡히면
그 고통을 싫어해서 정보를 다 불 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픈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고문 막 그래서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도 보기만 해도 막 손톱 밑에 뭘 찌르고 막 이러면 그냥 조금만 찔러도 다 불 거야. 그러니까 저는 부적합이야. 그래서 저 적성에 안 맞아. 그러니까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게 사는 게 나아. 근데 저는 그건 알아. 나는 안 가더라도 국정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에 가시는 분들은 어때야 돼?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애국심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만약에 그죠? 이완용 같이 매국노라든가 혹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돈을 너무 좋아하면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사기업에 가야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데는 조직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원하는 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국민으로 우리나라 국정원에 어떤 인재가 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해봐.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가도 괜찮을까? 내가 가면 혹시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실제 면접에서도 그래요. 물어볼 때 이렇게 하다. 네가 국익을 위해서 애국심하고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딱 그러는데 네가 안 오는 게 혹시 국가에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최용영 인턴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왜 국정원에 적합한지 너를 왜 뽑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전문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애국심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런 게 이제 잘 된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혹은 국제 관계라든가 또는 역사 등 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식견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글들을 쓰다 보면 당연히 뭐가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의 국가관이나 민족관 그렇죠? 혹은 특히 역사관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학생이요 저한테 이렇게 뭐 정치적인 성향을 너무 드러내면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 막 극우, 극좌 막 이러면 떨어지죠. 너무 편향된 글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간단한 국가를 사랑하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발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국가를 위한 공익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거나 또 국가관이 이렇게 좀 투철하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건데 모호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호하고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가 지금 커 보이지만 필기 합격하고 면접 보고 뒤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인성검사. 간단해요. 정보기관인데 여기에 만약 재밌는 게 그거죠. 해외 정보기관에서 혹은 뭐 가장 간단한 게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이 시험 봐갖고 합격해봐. 그러면 정보가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가려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오는 사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실 뭐 이런 거를 다 선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는 답안에 자기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꼭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 논술이 됐든 또 혹은 정치 인문 논술이 됐든 어찌 됐든 거기에 본인의 이러한 가치관이나 견해 같은 것들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전문성 또 혹은 역량 이런 것들을 반드시 드러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관계나 해외 정세 지금 비핵화 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정세 분석 능력이라든가 그죠? 혹은 통일, 외교, 안보 이런 정책에 대한
뭐야? 이해도. 혹은 정보, 능력이나 감각. 실제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글로 쓰면 논술이고 면접 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도요. 당연히 지금 시사, PT 자료 분석 면접도 그렇고 PT 면접도 그렇고 얘기할 때 물어보는 거야. 야, 요즘 하는데 어제 그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막 떠들썩하게 한 버닝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혐, 여혐 이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하노이 선언 이런 거 결렬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하나도 몰라. 실제로요. 왜 이렇게 모르냐 그랬더니 저 1년 동안 국정원 들어오려고 공부만 하느라고 사회에 이런 정보 능력이 떨어지는데 정보 수집 분석에 지원한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해 드린 게 이 역사관이나 가치관 또 예전에 정치 이런 경제 이런 논술들이요. 항상 뭐와 접점이 닿아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무장독립운동 나올 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1운동, 징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작년에 정도전 것도 이제 아까 적폐청산 혹은 그 전에 정약용 탕농 그러면 촛불 집회 이런 것들 탄핵 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하고 있냐면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나 우리 동북아 정세에 일어나는 혹은 국내 정치, 국외 정치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연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관련성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르는 자기의 논리적인 그런 능력도 있어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뒷부분 조금 하고 우리가 분석이랑 오늘 다음 시간 개요 작성 들어가기 전에 논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볼게요.